네,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어제 새벽에 자진 귀국한 뒤에 하루 만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로이킴 씨의 오늘 출석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일단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참고인 조사가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일단 혐의부터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로이킴 씨는 가수 정준영 씨와 함께 있었던 SNS 대화방에 음란 사진을 올린 혐의, 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지금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사진을 로이킴 씨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터넷에서 이것을 소비 퍼와서 올린 것인지는 아직 수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로이킴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다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 정준영 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에 관한 촬영 혐의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지금 현재 로이킴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에 따른 음란물 유포, 이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 혐의의 중한 정도가 다른 혐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로이킴 측에 따르면 본인이 찍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올렸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처벌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떠도는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한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킴 씨가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사진이 어떠한 것인지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음란한 사진이라고 하는 경우는 음란물이고 음란물이어야 정보통신망법인데 단순히 예를 들자면 영화에서의 한 장면 중에서도 약간 외설스러운 장면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음란물이 아니라 예술적인 창작물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진을 유포했는지 또 그러한 사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로이킴 씨가 취득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향후 수사에서의 중요한 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의 그 기준과 영화의 한 장면에 야한 장면을 찍더라도 외설적인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또 음란물일 수도 있잖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딱 무자르지 자를 수가 없죠. 이 법원에서 판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의 어떠한 이 명화였는데요. 이 명화에서 약간 여성의 누드 사진 같은 것이 있는 명화였어요. 이 명화를 유포하는 것이 음란물 유포이냐에 대해서 법원이 단순히 누드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예술적인 감성이라든지 그것을 표현하는 이유, 구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것이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딱 무자르듯이 이것은 음란물이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떠한 영화상에 아니면 어떠한 그림상에 있었던 것들은 예술가의 창작적인 의견들이 담겨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이게 음란물이라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이 음란물 유포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의 초점은 이러한 음란 사진이라고 지금 일컬어진 사진을 어떻게 로이킴 씨가 확보해서 이것을 유포했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출처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란물 이 의혹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수사? 이것도 혹시나 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로이킴 씨가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로 지금 현재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이것 외에도 지금 마약 의혹에 대한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이킴 씨가 에디킴 씨 또 정준영 씨와 함께 있었던 SNS 대화방에서 어떠한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일부 단어가 마약을 일컫는 은어라고 지금 현재 경찰이 파악한 정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마약에 관련된 은어이고
이것에 대한 마약에 대한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로이킴 씨가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보다도 예, 예. 훨씬 더 파급력이 큰 마약에 관한 혐의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예. 마약류 은어라는 게 보통 알려지기로는 어떤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예를 들자면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고기 아니면은 필로폰을 고기라고 불러요? 고기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오.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탕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래요? 해당 대화방 내에서는 나 오늘 여자친구와 사탕을 먹었어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라고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는 여자친구와 사탕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단톡방에다가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예, 예. 단순히 캔디뿐만이 아니라 이제 캔디라고 표현하거든요. 캔디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정황에서 오. 고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현재 경찰은 마약에 관련된 은어가 대화 예. 중에 포착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마약 의혹을 비롯해서 뭐 음란물까지 관련 수사들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사태가 비롯된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승리 씨는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경찰과의 유착 관계입니다. 그 예. 중심에 지금 윤총경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데요. 이 어제 경찰이 유 씨, 유리홀딩스의 대표 유 씨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소환 네. 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이 윤총경과 얼마나 자주 만났고 네. 어떠한 만남을 가졌느냐인데요. 어제 유 씨의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윤총경과 2017년 말에 처음으로 만났고 그때 골프 비용을 본인, 즉 유 씨가 냈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윤총경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근무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예. 어떤 대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진술이죠. 네. 근데 이 유 씨의 진술에 따르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윤총경과 총 4번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현재 이 윤총경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경우는 뇌물인데 예. 대가성 입증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공무원이 받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금품을 이 윤총경이 받았는지가 중요해서 예. 경찰은 같이 식사를 했던 곳 아니면 같이 골프를 쳤던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공항에서요, 아주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고였었죠? 네, 어제 오전 9시 25분에 김포를 네. 출발해서 광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기였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기가 광주공항에 오전 10시 30분경에 착륙을 해서요. 네.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갑자기 앞바퀴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해당 이 항공기 내에는 승객 111명이 있었고요. 또 기장, 부기장 4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예. 다만 이 항공기가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승객들은 이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서 공항 청사로 이동을 했고요. 예. 이 항공기가 활주로에 계속해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착륙이 예정되어 있던 29편의 항공기가 모두 결항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예. 활주로는 공군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에 있어서 지금 아시아나 측 그리고 공군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광주공항이요. 그냥 예. 민간 항공기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예. 공군과 함께 이용하는 공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당초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전투기용 속력 초과 장비 장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전투기가 활주로에 내려올 때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이 속도와 경로를 어떤 고리를 이용해서 잡아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예.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탈하지 못하게 해주는 안전장치인데 예. 처음에 아시아나 이 항공이 이 비행기가 문제가 되면서 활주로에 처음으로 앞바퀴가 파손돼서 내릴 때 이 기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송에서 예. 지금 앞바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문제가 공군의 착륙 장치가 이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방송을 했어요. 예. 그럼으로 해서 이제 당초에 이러한 공군에 관련된 장치로 인해서 비행기의 앞바퀴가 파손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군 측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의 끝에 있는 장치예요. 끝에 양쪽에 46m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인데요. 예. 예. 지금 이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을 해서 멈춰선 지점은 활주로의 끝에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그 장치에도 다가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 장치는 공군에서의 전투기가 내려올 때에 이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지 민간 예. 항공기가 올 때에는 땅 아래에 홈 아래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 여객기의 이착륙 시에는 이 장비를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압박기의 파손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예. 양쪽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양측은 이렇게 지금 서로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피해를 본 거는 그 내리지 못했던 29편이 또 결항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본 분들이 또 따로 있을 텐데 이분들은 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네. 좀 간략한 보상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소송에 가서도 일정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데 네. 이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가 결항에 책임이 있어야지 항공사에서 이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자면 예. 항공사에서 어떠한 결항, 뭐 항공기 기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예. 뭐 숙식비, 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숙식비라든지 아니면 대체편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편에 대한 항공료 한 20~30%를 배상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사고 같이 만약에 예를 들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정비상의 문제, 지금은 활주로상에 어떤 이물질이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공항의 사정이라든지 항공기의 접속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이번에 무슨 이 항공기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 조사의 원인이 밝혀지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예.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의 이 원인이 항공사의 결항의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 당장 이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어떠한 배상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시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아까 그 항공사 측에서는 이 전투기용 장비 케이블을 밟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착륙 장치에 압박기가 걸렸다고 이제 기내 방송도 기장이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래가지고 공군 장비였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거 책임은 공군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관련 장비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전투기가 내려올 때만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민간 항공기가 내려왔을 때 이것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예. 이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고 장비를 관리한 책임은 공군에게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공군은 이 아시아나 비행기의 압박기 파손에 대한 손해뿐만이 아니라 예. 그 아시아나 항공사에 있었던 승객 또 승객에게 만약에 아시아나 항공이 배상해 줬다면 그 배상 책임 예. 거기에 더해서 뒤에 29편의 항공기들이 결항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결항에 있었던 승객들의 어떠한 일반적인 손해까지도 다 예.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일단은 빠른 원인 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유령 주식을 팔아서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건데 일단 어떻게 된 사안인지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이 오늘 남부지법에서요, 이 삼성증권의 소위 유령 주식에 대한 매도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이 남부지법에서는요, 이 해당 그 삼성증권의 전 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네.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해서 모든 이 기소된 사람들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 즉 모든 기소된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유령 주식 사태라는 게 이 담당자들이 다 있는데 뭐 전산 실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조금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게 무려 501만 주 정도 된다고 하고 주문이 차단된 상태에서 매도를 시도한 이러한 정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실제 이게 엄청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집행유예라는 게 너무 얕은 처벌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가 일어난 예. 것이요. 이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를 배당하는 것이었어요. 임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배당하는데 예, 우리 예. 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현금 배당을 눌렀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 현금이 아니라 주배당을 누른 거예요. 예. 주배당을 잘못 누르면서 입력을 주배당으로 하면서 예. 1,000원의 현금 배당이 아니라 1,000주의 주식이 배당이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실인 실수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징계가 내려졌죠. 근데 예. 그 직원들에 대한 오늘 재판이 아니고요. 그렇게 예. 해서 임직원들이 우리 주식을 배당을 받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래 받아야 되는 주식이 아닌 다른 주식들을 훨씬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는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예. 이것을
회사에서 매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팝업 공지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매도를 한 것이고요. 이 예. 매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삼성증권 주가가 거의 장중 최대 11.7%까지 폭락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일어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죠. 그래서 네, 오늘 네. 재판부에서는 금융업 전반의 도덕과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예. 일단 이 사건의 원인이 회사 측의 전산 오류와 입력 실수였다는 것이에요. 예. 여기에 더해서 피고인들이 그 당시에 너무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잠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고 예. 추후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철회에 협조를 하고 예. 본인들은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그러한 범행이 아니라서 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민연금이 사실 국민의 노후 자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날 4월 6일에 이 국민연금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본 게 국민연금이 직접 이 주식을 매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들이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니까 손실을 막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고 당일에 연기금이 총 99만 5천 주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데 따른 손해를 아는 것이고 손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스란히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예. 국민들의 피해를 입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국민연금이 그럼 삼성증권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손실을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게 예. 사실은 투자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식을 네. 매도한 것인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어떠한 배당 사고, 주가 하락의 배당 사고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입증이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예. 그 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과연 얼마를 입증받을 수 있을 것인지 결국은 거기에 대한 것은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예, 유령 주식 사태 그때 혼란을 끼쳤던 삼성증권 직원들의 1심 재판 결과 얘기까지 저희가 나눠봤고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